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경제진흥원 SBA 서울 비즈니스 에이전시 대표 김현우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을 만한 오늘 이게 잡에 관련된 잡 테크데이즈에 있는 컨퍼런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잡테크데이즈의 컨퍼런스에 맞춰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컬럼으로 썼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저희 기관 소개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기관 소개를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기관 소개가 빠져 있네요. 저희는 서울시 산하의 서울경제진흥원이고요. 하는 일은 서울의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한 일, 또 스타트업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혁신 생태계 내에서 한 400여 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무료로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R&D 자금을 지원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 R&D를 프리 포스트로 나눠서 여러 가지로 기술 상용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요. 또 마케팅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서울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이트 다양한 저희 40개 팀들이 있는데 일하는 가지수는 한 100여 가지 일들을 서울 시민과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한 6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이 많을 분야의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알선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특정 분야에 더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는 일들을 오늘 하려는 얘기와 결합시켜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요, 여태까지 이래 왔습니다. 모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기와 불황기가 있습니다. 그게 없을 수는 없겠죠. 모든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기와 불황기가 있습니다. 호황기에는 취직도 잘 되고 불황기에는 잘 취직돼 있다가 뭐 이렇게 레이오프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이런 호황기와 불황기 경기 변동이 반복되는 거를 뭐 콘트라티브 파동이다, 주글라 파동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면 어떨까요? 호황기와 불황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호황기를 늘리고 불황기를 줄일 수 있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더 행복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미국의 통계연구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분석한 사이클을 보니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만약에 20년의 호황기가 있으면 20년의 불황기가 있고 이렇게 사이클이 그려지고 있었는데 1950년대 이후에 뚜렷한 증상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호황기가 64개월이나 지속되는데 불황기는 14개월로 줄어들어요. 미국이 유독 그래요. 계속 느껴지시죠, 여러분? 미국에 불황이 온다 하면 미국이 여러 가지 뭐 달러를 찍어내든가 전 세계 기축통화니까 달러를 찍어내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호황기를 확장을 해왔어요. 최근에 미국 경제의 동향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 잠깐 한 5, 6개월 이 정도의 리세션이 있었을 뿐이지 계속해서 경기 확장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인 자리니까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를 통해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시너리지 효과를 그러는데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경기가 불황이 되려 그러면 달러를 막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시켜요. 근데 일반적인 나라들이 그러면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큰일 날 문제예요. 그런데 미국은 어떤 게 있냐면 각 나라들이 달러를 비축하는 효과가 있어 자기네 나라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다른 나라에 이전시키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 좀 덜해지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그때의 나라의 미국의 산업구조를 봤더니 그 전하고 차이점이 뚜렷한 게 발생을 했어요. 신사업, 혁신생태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전 세계의 글로벌 탑10 기업들입니다. 보시면 히다치, 소니, 파나소닉, 제로스, IBM, HB 이런 회사들입니다. 일본 회사도 많이 들어있죠. 지난 7월 달에 제가 같이 업데이트한 자료입니다. 뭐 애플,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전 세계 탑10 기업 중에 8개가 바로 혁신 생태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 전에는 없었던, 특히 혁신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IT 분야가 GDP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전에는 없던 현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불황기의 사이클을 혁신 생태계를 통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호황기를 늘리고 불황기를 줄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돼서 막 이렇게 원화를 찍어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우리가 호황기를 늘리고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경제의 중심을 아직도 일부에 계신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선배나 부모님 때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제조업이 잘 돼야지 말이야. 제조업 중심으로 커야지라는 말을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틀리기도 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셨듯이 선진국의 사례를 보셨듯이 제조업의 혁신만으로는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이 경기의 순환 사이클을 확장기를 연속해서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혁신 생태계가 그것들의 새로운 대안이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런 회사들입니다. 대표적인 혁신 기업들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혁신 기업들이 리드해 나가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사이클들을 더 확장기를 연속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조업도 잘 돼야 되는데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 기존의 전통적 방법으로만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잡 오퍼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일들을 기대한다는 건 아주 올드 패션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게 공식적이니까 용어를 좀 좋게 골라 써야 되니까 이 또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이 있었던 일을 얘기를 들어볼게요. 같은 기간 동안에 1920년대 30년대까지 미국이 전 세계 미국이 차지하는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지수가 40%가 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지금 현재는 미국이 전체 산업 구조에서 미국 국내 산업 구조에서 서비스 산업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이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경제가 어떻게 튼튼해질 수 있냐면 불황기가 왔을 때는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게 되면 탄력적인 대응이 안 되죠. 불황기 왔다고 공장 때려 부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산업이 많이 차지하게 되면 경제가 되게 탄력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게 되죠. 그게 그 나라의 경제를 또 그 나라의 고용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만든다. 그래서 결국은 혁신 생태계가 되게 중요하다. ICT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중심되는 혁신 생태계가 그 나라의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이런 회사들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혁신 생태계는 어떨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바로 첫 번째는
IT나 소프트웨어 인재 쪽에 그쪽에서 계속 기회를 열어가는 것들이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 가지 잡 서칭을 하고 계신 분들, 새로운 잡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도 기회가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 생태계에도 좋은 찬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혁신 기술을 사업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공공 부분에서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 제조 똑같은 예산이 있다면, 예산이 무한하다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예산이 유한하다면,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버짓이 정해져 있다면 조금 더 혁신기술 사업화에 중점적으로 마중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잡 크리에이션에도 좋고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글로벌,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글로벌입니다.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하고 거기에 마중물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 말씀 꼭 얘기를 뭐 이 장표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냥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런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에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듣는 거를 우리는 그 징표 중에 하나가, 그런 심벌 중에 하나가 유니콘입니다. 유니콘 기업이 몇 개야? 한국에는, 서울에는 유니콘 기업이 몇 개야? 미국에는 유니콘 기업이 몇 개야? 이렇게 따집니다. 그게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성공의 하나의 가늠자 내지는 뭐 심벌로 여겨지게 됩니다. 전 세계 혁신 생태계에서 제일 유니콘 기업이 많은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은 그 자리를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중국 많습니다. 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따라서 12인사이트 기준이냐 뭐 중소벤처기업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중소벤처기업비는 22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2인사이트는 16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카운트되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24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지금 네이버 찾아보시면 제 기억이 맞다면 1000만이 안 돼요. 800만,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아마 800만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수는 5500만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유니콘 수가 많을까요? 이런 혁신 기술을 사업화해내는 글로벌 혁신 기업의 수가 왜 우리보다 더 많을까요?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하나는 이스라엘 기업은 이스라엘 기업이 아니죠. 이스라엘 기업은 미국 기업이기도 하죠. 미국하고의 릴레이션이 되게 좋고 그 관계 속에서 마켓을 이스라엘로 한정하지 있지 않다는 거죠. 메이저 마켓이 미국으로 한정을 대상으로 하는 딥테크의 기술들이 많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언어입니다. 내가 애국자가 아니어서 내가 뭐 한국을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한국어만으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전 세계의 넘버1 국가가 돼서 야 다들 한국어 써. 우리가 한국어 쓰지 말라 그래도 한국어 써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뭐 아주 인기가 좋아지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굳이 한국어 가리키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 K-팝을 부르기 위해서 한국어를 따라 부르는 것처럼 아직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거든요. C레벨에서 영어가 안 되면 그 스타트업이 그 혁신 생태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영어는 이제는 거짓말 좀 조금 못해서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하시더라도 영어가 자유로워야지. 그만큼 시대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기 때문에 로컬 마켓을 대상으로 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던 취업을 하시던 글로벌 마켓으로 대상을 하는 회사로 가야지 기회가 더 많이 오고 그 안에서 내가 영어에 대한 집중적인 시간을 노력할 때, 그래 영어는요 퍼펙트하면 좋지만 대충 콩글리시도 다 알아듣는데 콩글리시를 할 정도 수준까지는 본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어에 대한 얘기는 모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 또 취업을 가지시려고 하는 분한테 정말 너무너무 강조하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정부에서는 또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또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서울의 IT 소프트웨어 산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비스 분야, IT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체 투자액 중에 IT 서비스 분야가 한 20% 가까이 모든 분야 중에서 1위다. 그러면 또 다시 생각을 해보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취업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 보여서 또는 잡 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 보여서 그러면 자 보세요. 정부의 정책이요. 예산을 세우고 실제로 집행하고 필드에서 느낄 때까지 타임 레그가 1년, 2년, 3년 존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꿔가고 미국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호황기를 늘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혁신기업과 혁신기술에 의한 혁신생태계가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 이론으로 설명되던 경기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변동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가 가능한 액세스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전통적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혁신산업, 혁신기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돼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에 더 취업을 하는 것들이 기회가 넓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취업의 기회를 노력을 할 거고 똑같이 지원서를 쓸 거고 똑같이 그 산업에 대해서 연구할 건데 업황이 좋아지는 쪽에 당연히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업황이 좋아지는 쪽으로 노력을 하셨을 때 더 연속성이 더 연결이 되겠죠.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것보다 정책 방향과 실제로 정책 방향은 리얼 필드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펀더멘털이라는 건데요. 정부가 2차 산업이나 2차 전지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터리 산업 육성해야 된다고 10년, 13년, 15년 전부터 계속 외치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런 기술 개발 자금 불어넣고 거기에 관련돼서 테슬라 상장을 해주면서 계속 업체들을 유도해냈더니 어떤 결과가 나냐면 실제로 그쪽 관련된 분야에서 잡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미리 그 분야에 대해서 준비했던 사람들한테 취업의 기회들이 더 많이 열리게 되고 그때 그 분야에 간 사람들은 지금 그 회사에 안 다니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장 걱정을 전혀 1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같은 기간 동안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가능하기는 합니다만은 15년 전쯤에 20년 전쯤에 20년까지는 아닙니다. 15년 전쯤에 10년 전쯤에 CJ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또는 엔터 분야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CJ에 계속 남아 있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직장 걱정을 하지 않죠. 그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관련된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잡에 대한 경험이 공인회계사 자격증 짜는 것보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것보다 변호사 시험 합격하는 것보다 시장 자체가 커버리면 나의 그 경험을 요구하는 사회적 니즈는 되게 많아져요. 근데 그거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고 예정돼 있어요. 그건 얼마만큼 예정돼 있냐면요. 여기 지하철역에 생긴다는 거는 이미 신문에 공고를 보고 네이버 찾아보면 지하철역 예정지는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막상 거기 부동산 값이 뛰는 거는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게 발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 실제로 생겨서 많은 유동기가 생겼을 때거든요. 그것만큼이나 지하철역이 여기 생겨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분야가 유망해 그 분야에 대해서 잡이 늘어날 거야 라는 것들을 향후에 10년 15년 되는 이 분야가 좋아라는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새로운 직장을 갖거나 잡 트랜스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펀더멘탈에 맞춰서 자기의 커리어를 데벨롭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때가 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요 정말 무슨 시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인데 그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자기 레벨업의 수단입니다. 서울시 R&D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뭐 더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좀 뭐 과기정통부에서도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들을 쏟아붓고 있어요. 왜 정부가 이런 돈들을 세금으로 쏟아붓고 있을까요? 이 분야에 계속 사람들이 부족하고 미스매칭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CS 얘기나 이런 얘기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CS가 아까 혁신 기업들이 CS에서 한국 기업들이 CS에서 어떤 영향을 내고 있는가? 최근에 몇 가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23년 1월에 열렸던 라스베가스의 CES에서는 전 세계 이런 혁신 기업들의 어떤 그 쇼잉업의 하여튼 그 대표적인 장이죠. 쇼업하는 자리죠. 근데 여기서 코로나 직전까지는 한 1,600개 정도의 중국 기업이 참석을 했었는데 중미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1위는 미국 기업이 제일 많았고요. 2위는 한국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그 한국 기업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혁신 기업들은요. 뭐 지금은 약간 위축이 됐습니다만 혁신 기업들 어느 정도 단계에 가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니콘을 되게 집중해서 육성한다라고 했을 때, 중견기업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 이미 100억, 300억, 1000억, 5천억 정도를 펀드레이징한 기업들은 아주 이런 스타트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한테 뭘 도와줘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옛날에는요, 10년, 15년 전에는요, 넘버원이 어느 통계에서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넘버원이 자금 지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통계를 보시고 어느 설문을 보시더라도 자금 지원은 3위, 4위입니다. 1위가 뭔지 아세요? 네, 예상하시다시피 인재전 줘, 인력 좀 줘. 근데 이상하죠. 모든 기업들은 인력에 목말라 하고 있고요. 정말 그냥 네이버 쳐보세요. 이런 스타트업들조차, 대기업은 당연하고요. 스타트업들조차도 가장 원하는 거는 자금 지원 세제 혜택 이거 아니에요. 1번이 인력 양성 인재예요. 인재. 근데 인력들은 취직이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런지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답이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의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이 부모님으로부터 바이어스가 껴서 전통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지금 잡 서칭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정말 실화로 저희 때는 어떤 애가 영어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말 잘하는 애가 엄마 나 쇼호스트 할 거야 그러면 얘 너 미쳤니? 너 항공사 승무원 해라. 너처럼 이렇게 훌륭한 애가 왜 그러니?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트렌드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정부가 마중물을 넣고 있고 여러분들 향해 열려가는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10년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말하고 똑같아요. 제가 정답 딱 드릴 수 있죠.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12년, 15년 전으로 돌아가셔서요. 여러분들한테 우연히 아주 순 여유 자금이 한 20억쯤 있다고 쳐요. 그럼 뭐 하실래요?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은 뭐 일일이 대답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집 사고요, 차 사고요, 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돈이 좀 남잖아요. 집 사고요, 차 사고요. 당연히 부동산 경험했으니까 알죠? 부동산 사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러면 코인 투자할 거고요. 맞죠? 블록체인 할 거고요. 코인 투자할 거고요. 2차 전지주 할 거고요. 전기차 관련된 주주 살 거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정답이잖아요. 경험해 봤으니까 알죠. 관련된 분야에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알잖아요. 관련된 분야에 그 시간 동안 13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똑같이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전처럼. 이 분야에 많은 R&D 자금을 넣고 있어요. 13년 전, 10년 전 자료를 한번 보세요. 네이버 들어가서 쳐보세요. 그냥. 관련된 분야에 얼마나 많은 잡 오픈이 열렸고 그 관련된 기업에서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지 우리는 경험해서 지금 알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다시 드리면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분야가 열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어떠한 자격증 따는 것보다 더 훌륭한 나의 가치를 레벨업하고 내가 적어도 평생 앞으로 3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전기차 쪽에 지난 10년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그 사람이 직장 걱정할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그렇겠죠. 그 사람인데 10년, 13년 전에 전기차, 2차 전지 쪽 간다 그러면은
그때 15년 전쯤에 그 분야가 막 곽강을 받아갖고 막 그런 분야였을까요? 아니었겠죠. 그 각도에서 그리고 또 만약에 그때 내가 만약에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면 대기업에 취직해서 내가 그 분야를 가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한다면 그 분야를 내가 골라서 갈 수 있죠. 나 그 일 꼭 해야 되겠어요. 그 분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다못해 지금 그러신 분들은 중국에서라도 모셔가요. 그 정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찾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이런 미스매칭 때문에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된다 그러는데 기업체들은, 특히 중소기업들은 죽을라 그래요. IT 인력, 소프트웨어 인력을 못 구해서.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코딩을 가르쳐요. 다 코딩이 기본 과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은 다시 도입을 했는데 한동안 특정 기간 동안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코딩 가르치는 걸 없앴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코딩을 하거나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아는 게 산업 발달의 역사 속에서 문과든 이과든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다룰 수 있으면 되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이 말 잘 기억해서 운전을 해서 손해볼 일은 없죠. 내가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운전을 할 줄 알아서 손해볼 일은 없잖아요. 내가 코딩을 하든 안 하든 그걸 업으로 하든 안 하든 코딩을 할 줄 알아서 손해볼 일은 없거든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코딩 없는 세상에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당연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코딩에 여러분이 결혼하셨으면 우리 애들은 당연히 그걸 업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줄 알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걔네들한테는 그러면 또 하나의 취업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 사회가 자기의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영어가 퍼펙트하게 원어민 수준이라면 여러분이 취업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잡을 가는데 더 유리하겠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 창간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한 3년 차, 1년 차에 7개, 올해까지 15개를 만들고요. 앞으로 2, 3년 안에 서울 시내 25개 구에 하나씩 다 만들게 됩니다. 청년취업 창간학교 출신들은 여태까지는 75%가 취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돼요. 취직을 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가기도 하고 대기업에 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험을 가지면 이 과정을 이수하면 취직이 잘 되는 건 맞는데 75%나 취직이 되니까 문과생이었던 이과생이었던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렇게 취직을 하고 나면 또 옮깁니다. 다시 네이버로 옮기시든 또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걸로 자기의 그 몸값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처음부터 카카오가 네이버가 그 사람을 뽑지는 않아요.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축적된 인재들을 뽑는다는 거죠. 문과생이었어도 청년취업창간학교를 통해서 새싹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거듭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시고 중소기업에 취직하시고 거기서 또 문과 분리해서 대기업에 가기도 하고 자기 기업 창업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직장 걱정은 하지는 않아요. 왜? 자기가 이걸 할 줄 아는 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변호사 자격증을 딴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영업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 걱정을 그렇게 일단 들어가고 나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오라는 데가 너무 많죠. 왜?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테크형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요 나머지 장편은 그냥 서울경제진흥원이 서울에 계신 분들,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로 설명을 가늠하기로 하고요. 혹시 제가 원래 약속된 거는 20분 정도에 끝내고 10분 정도 질의응답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 29분이 지나가고 있어서 혹시 질의응답 한두 개 받고 주어진 30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강의를 보고 완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질문도 없으신가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없으시 그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나 붙잡고 친구들한테 너 지금부터 15년 전이나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10억의 여유 자금 있으면 뭐 할 거야? 라고 했던 말 되게 중요해요. 다 정답 알고 있어서 다 정답을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어떤 사람이 운이 좋아서 전기차 사고 운이 좋아서 그때 부동산 샀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대부분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은 그랬던 것처럼 그 분야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그 산업이 활성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산업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항상 잉태기가 있잖아요. 그럼 잡 서칭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산업의 잉태기에 가서 그 잉태기 안에 내가 참가자로서의 플레이를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나? 제 말에 지금 이 중에서 5%만 충격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나 기존의 선배들이나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서 잡 서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닐까? 대기업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으니까, 안정된 금융기관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으니까. 그래요, 좋아요. 당장 급여 높아요. 근데 어떻게 되시죠? 그 사람 나이 40 되고 45 되면 세컨 라이프 고민해야 되죠. 장담합니다. 무조건 세컨 라이프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디 옮겨야 되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되죠. 워라벨 그런 거 없습니다. 워라벨이요. 뭐가 왜 그런 게 없다고 말하냐면, 살아남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자기가 살아남아서 거기서 잘 나가는 부장 되고 잘 나가는 임원 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워라벨의 생활이 있었는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 주변에 보고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갈아놓고 일을 해서 그 자리에 가시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기준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잡을 트랜스퍼하거나 찾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기준을, 똑같은 기준을 10년 전, 15년 전에 산업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했다면 지금쯤 나는 취직, 나 이 회사 아니어도 나 오라는데 너무 많아. 변호사 자격증 100개 가진 것보다 훨 나은 위치에 가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산업이 그걸 요구하니까. 전에 20년 전에는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LED 산업. 20년 전에 LED 산업에 대해서 꼭 엔지니어로서만은 아니에요. 엔지니어 말고 너무나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 산업 안에. 거기에 전문가였다면 그 산업이 폭발적으로, 우리나라 LED 산업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도 1도 직장 걱정 안 했어요. 산업이 다 커가니까. 자, 거꾸로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산업 없나요? 있어요. 뭘 보면 알죠? 정부가, 과기정통부가, 서울시가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때려 붓고 있나, 예산들을 보시면 됩니다. 마중물을 어디에 붓고 있나 보시면 됩니다. 그 분야에서 꼭 테크니션으로서, 엔지니어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관련된 문과생들도 그 분야에 취직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업종은 계속 앞으로 10년, 15년 화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문 인력은, 전문가의 경험은 모셔가는 다는 거예요. 거기 그 각도에서 잡을 고민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렇게 잡을 갖고 경험을 갖는 거는 대기업에 갔을 때 나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진 않아요. 대기업은 자기의 니즈에 의해서 너 이 일하고 너 이 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향들이 가능한데,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하로 갈수록 나 이 일 꼭 해야 되겠어요 라고 자기가 초이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질문 없으신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우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